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제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대면 강의를 다음 주부터, 아니, 5월 6일부터 수요일이죠. 5월 6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지난주에 2장을 마쳤죠. 그래서 2장부터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은요, 선형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 벡터하고 행렬에 관련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 기초 수학이 바로 선형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하면 뭐 배열 이런 거 다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다루는 방법, 방법이 기본 개념이 선형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초 수학을 할 때 선형대수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 한서대 학생들 저 너무 수학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이 강의도 사실 수학 강의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요. 뭐 근데 안 하면은 인공지능 얘기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대수 중에서 벡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배웠죠 다들?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입니다. 여태까지 배운 숫자들은 다 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3, 4, 5, 6 이런 것들은 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방향을 가진 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속도, 가속도, 뭐 힘, 뭐 가군동량, 뭐 토크 이런 물리에서 배운 양들이 다 대부분 그런 물리량들이 벡터량들입니다. 이게 표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화살표로 많이들 표현을 하고요. 이게 기하학적인 표현이 되겠죠.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A1, A2, A3 이런 식으로 그 성분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 개, 이게 3차원인 경우에 성분을 표현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배열을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뭐 n개의 요소를 가진 그 배열을 우리가 정의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A1, A2, A0, 보통 A0부터 시작하죠.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쭉 정의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배열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표현하자면,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소문자를 굵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이게 화살표를 표현하는 방법, 혹은 문자에 이렇게 세로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성분으로 표현을 할 때요. 성분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이렇게 옆으로 쭉 펼쳐서 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행벡터라고 부릅니다. 행은 다른 말로 영어로 row인데요. row, ROW. 이게 배의 노입니다. 여러분 조종경기 아시죠? 조종경기 배에 노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가로로. 그래서 우리가 행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렇게 서 있으면은 기둥이 연상되죠. 그래서 기둥이 영어로 컬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벡터라고 번역을 해서 불러요. 한자로 열이 이제 기둥 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벡터 혹은 열벡터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은 가로, 열은 세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가 정의가 됐어요.
벡터에 대한 얘기도 우리 사실 한참 해야 되지만 동영상 강의라 이 정도로 짧게 하고요. 그 벡터를 가지고 하는 연산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먼저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여기 스칼라배라고 있는데 스칼라 곱입니다. 벡터를 이렇게 우리 지금 열 벡터로 표현을 했죠. 열 벡터로 표현해서 세 성분을 했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한번 덧셈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성분끼리 제일 첫 번째 성분 1, 4죠. 2를 더해서 1 더하기 4를 해서 5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성분 2하고 5죠. 그래서 2를 더해서 7, 이게 두 번째 성분이 되겠죠. 세 번째 성분 3,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3과 6을 더해서 9가 세 번째 성분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끼리 빼줍니다. 그래서 1-4가 돼서 -3이 되겠죠. 두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 빼줍니다. 2-5 해서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분끼리 서로 섞이지 않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면 됩니다. 이게 덧셈 뺄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 원소의 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3이고 3개의 요소가 있고 하나가 4개가 있다 그러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보통 그게 프로그래밍 할 때 하면은요, 이게 더하잖아요. 그러면 에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임의로 원소를 하나 더해서 0 원소를 하나 더해서 덧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곱, 스칼라 배를 해주잖아요. 요게 지금 벡터에다가 앞에 2를 했죠. 요게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수 2를 곱해주면요, 각각의 요소들 있죠. 첫 번째 연소, 두 번째 연소, 세 번째 연소에다가 모두 따로따로 이 상수를 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1, 2, 3인데 다 2배씩 해주는 거니까 2, 4, 6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스칼라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이 벡터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나, 좀 여기 화면이 좀 흐릿한데요,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스캔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언어 인식하고 언어를 처리하고, 인공지능에서 이 언어를 인식하고 언어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 우리가 뭐 내뱉은 말 아니면 책에서 스캔해서 인식한 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벡터화해서 그렇게 취급을 해서 그 처리를 해줍니다. 벡터 처리가 되니까 이게 연산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컬럼에 보면 단어를 벡터로 한다. 이게 2013년에 낸 내용이에요. 단어를 벡터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인공지능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 인식, 언어 처리,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화살표인데 아마 이게 원저자가 이제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에서는 그걸 유향, 방향이 있는 3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분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말로도 통하니까 갖다 썼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실 유향 선분이란 말은 안 쓰는 단어죠. 그래서 화살표라고 사실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벡터를 성분으로 할 때 첫 번째 성분이 4고 두 번째 성분이 3이다 그러면 이게 X좌표 내에서 길이가 4고 Y좌표 내에서 길이가 3이고,
그러면 그 요점이 바로 4, 3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에서 4, 3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화살표로 벡터를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칼라 곱을 했죠. 그래서 벡터 2, 1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거기에 3배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길이가 3배로 늘어나겠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되겠죠.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뒤집힌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을 한다. 이 방법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겠어요.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있는데 둘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래서 성분으로 더한다. 그러면 1과 3이 두 번째 성분이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분이 4가 되겠죠. 두 번째 성분은 2 더하기 1이 되니까 3. 이게 두 번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쪽이 X축이 4가 눈금 4개가 되겠고 Y축이 3이니까 눈금 3개가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A 더하기 B 벡터를 이렇게 방금 말했듯이 화살표를 그려서 덧셈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A, B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하고 지금 말한 A 더하기 B 벡터의 합하고 동일한 녀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하면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 성분끼리 더하면 되지만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두 벡터로 만들어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바로 두 벡터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벡터에 잘못 썼네요. 뺄셈입니다. 뺄셈. 그래서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둘을 빼보면은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덧셈을 배웠죠, 방금 전에. 그러니까 A-B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B는 뭐예요? 방금 전에 B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방향이 아까 180도로 바뀐다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상에서 보면은 B의 방향이 바뀐 거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성분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1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 이게 첫 번째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1 하면은 1이 되죠. 이게 두 번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어떻게 돼요? 요 위치가 바로 A-B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다시 그려보면 아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A하고 마이너스 B로 이루어진 벡터 있죠? 그 평행사변형 그거의 대각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벡터의 끝 있죠? 교과서에 설명해 주도록 끝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A-B 되는데요. 사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것이 더 기억하기 편하죠. 예, 그래서 두 뺄셈은 이렇게 그 마이너스 B 벡터를 만들어내고 둘을 더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벡터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덧셈 뺄셈 했었죠. 스칼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내적이에요. 내적.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덧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혹은 뭐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게 프로덕트하고 아까 그 스칼라 있죠? 그 멀티플리케이션이거든요. 예, 그게 영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다 똑같이 되니까 여기서는 스칼라 곱이란 말은 안 씁니다, 사실. 예, 이제 계산 결과가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거는 A 닷 B라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A 닷 B라고 쓰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괄호 안에 묶어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B 성분은 B 성분끼리 더하고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로 그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AI, BI 하고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성분끼리 다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이 되면은 계산 결과가 뭐가 되냐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서로 다운 차원끼리는 정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다 똑같이 n개면은 n개가 이렇게 돼야 우리 내적 이거를 닷 프로덕트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적을 계산해 보시오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 1, 4죠. 그렇죠? 1 곱하기 4. 두 번째 성분은 2 곱하기 5. 세 번째 성분은 3 곱하기 6이 되죠. 각각을 계산해서 4 더하기 10 더하기 18 해서 3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 계산의 예죠. 이렇게 성분으로 계산하는 벡터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성분으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인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와 B의 내적은 요게 그 짝대기 두 개 쓴 게 뭐냐면 A 벡터의 길이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라고 우리 공부한 거 있죠? 그 A 벡터 길이, B 벡터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세타는 두 벡터 사이 각이 됩니다. 요 그림 보이죠?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각 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성분으로 정의를 했죠. 이렇게 성분으로. 그래서 지금 한 이 녀석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사실 수학 시간에는 이 두 벡터 내적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는 증명을 생략할게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 뒤에 있죠. 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거다.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럼 코사인의 정의를 해보면은 요쪽 길이가 되겠죠. 이 방향. 그래서 A 방향으로 B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 방향에 해당되는 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벡터가 있는데 서로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 방향 아니 A 방향으로 B를 이렇게 투영을 한다고 그래요. 투영, 프로젝션을 한다고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원래 A 길이를 곱해준다. 이게 벡터의 내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물리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역학적 일이 있죠. 역학적 일. W는 FD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F가 힘이고요. 힘 벡터가 되고 D가 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힘 곱하기 변이인데 이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내적. 그래서 변이라는 게 뭡니까? 움직임 방향이죠. 그렇죠? 움직임 방향. 그래서 그 움직임 방향으로의 힘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 힘의 크기 곱하기 움직인 거리 둘을 곱해주는 것이 역학적인 일이다. 이게 여러분들 물리에서 공부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두 벡터가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A 벡터 2, 1, B 벡터가 1, 3이에요. 그래서 성분으로 정의한 거, 그래서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하면은 답이 5가 되죠. 그래서 A와 B 벡터의 성분으로 계산한 내적은 5가 됩니다.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유클리드 길이. 그러면 A제곱, 아니 2제곱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죠. 그쵸? 그 다음에 1 더하기 3제곱이니까 루트 10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 화면상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두 벡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각도를 보면은 그게 45도예요. 45도.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쵸? 그래서 그 루트 내적을 계산해 보면은 기하학적인 정의, 그 내적을 계산하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해서 값이 5가 나옵니다. 똑같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벡터의 내적은 그 동등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제로 본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각각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A 벡터가 나와 있고 B 벡터 정의되어 있고 C 벡터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A와 B 벡터의 내적, B와 C 벡터의 내적, C와 A 벡터의 내적 있죠. 그리고 정의식을 우리가 뭡니까? 두 개를 배웠죠. 그러니까 각각 계산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A 벡터와 B 벡터는 어떠냐면은 각도가 30도예요. B 벡터와 C 벡터의 각도는 60도고요.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0 더하기 60이 되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정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내적을 해주면 루트 3 곱하기 1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3 더하기 또 곱하기 1 되니까 답은 2 루트 3이 되겠죠. B와 C의 내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과 마이너스 1, 루트 3과 루트 3 되니까 답이 2가 되겠습니다. C와 A의 내적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루트 3, 루트 3, 1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와 B의 길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A, B, C 다 루트 계산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2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각각 벡터의 길이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하면은 A의 길이 2, B의 길이 2, 그 다음에 각도가 30도라고 했죠? 코사인 30도. 그래서 계산해 보면 2 루트 3이 되겠죠. B와 C를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각각 2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값이 2가 나옵니다. C와 A는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90도. 근데 코사인 90도는 얼마? 0이죠. 그래서 답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별 문제 아니지만 이렇게 벡터 내적 다시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방금 전 예제를 봤는데요.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렇죠? 90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 수직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우리 이제 직교라는 말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 A와 B 벡터의 각도가 수직하면 그걸 우리가 직교한다고 말을 하고 내적이 어떻게 되냐면 값이 0이 된다 이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본 예제 2, 1과 마이너스 1, 2, 1 보면 두 개의 각도가 90도가 되고 거꾸로 각도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각도가 모를 수가 있는데 내적을 해보면 해서 그 값이 0이 된다. 그러면 직교라고 우리가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원 벡터였기 때문에 이게 90도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벡터 우리 얘기했지만 n개잖아요. n개. 꼭 2차원, 3차원만 있는 게 아니죠. 4차원, 5차원, 6차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그 벡터의 길이는 정의되어 있죠. 유클리드 길이. 그렇죠? 예, 그래서 각도는 얘기해주기 곤란하지만,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각도는 정의하고 얘기해주기 곤란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0이 될 수 있습니다. 내적이. 그러면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응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법선 벡터예요. 법선 벡터. 법선 벡터는 이제 용어로 노멀 벡터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그래서 이게 노멀이란 말이 이제 그 번역을 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법을 잘 지킨다는 뜻인가요? 예. 하여간 그 법선 벡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접평면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그쵸? 어떤 곡면이 있죠? 곡면. 지금 여기 구인데요. 3차원 구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의 접평면이 있죠? 평면이 있는데 그걸 딱 하나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접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접하는 접평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는 녀석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요 평면에 접평면이라 내에 들어가 있는 임의의 벡터들은 다 뭐가 되냐면 이 곡면과 접하는 녀석들이죠. 그 접선에 수직하는 직교하는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요. R-R0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벡터가 됩니다. R-R0가. 그쵸? 원점이 R이고 R0가 임의 우리 접점이에요. R0가. R이 그 평면상의 임의의 한 점이에요. 그래서 R-R0 해주면은 이 평면상에 포함된 녀석입니다. 그리고 n이 뭐냐면 법선 벡터죠. 법선 벡터의 둘을 어떻게 해요? 내적을 해주면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은 뭐냐면은 X, Y, G가 되고 R0는 접평면이니까 우리가 X0, Y0, G0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법선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증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요게 델 F라고 쓴 요 녀석이 뭐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레디언트. 그리고 라지 F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곡면의 방정식이에요. C가 임의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X로 F를 라지 F를 편미분해주고 그렇죠? 편미분해주고 그거를 X 성분을 했습니다. 밑에 FX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Y로 편미분해주고 그걸 Y 성분으로 삼은 거예요. G로 편미분해주고 그걸 G 성분을 삼은 겁니다. 그게 바로 법선 벡터의 방정식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x-x0가 여기 보면 r-r0 요 벡터의 x 성분이 되겠죠. 첫 번째 성분.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접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게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안 한 것 같고 미분적분 시간에 아마 했을 거로 믿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그 접평면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벡터의 노음이라는 녀석을 정의하겠습니다. 노음. 그래서 이게 그 벡터의 일종의 길이 혹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1 노름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뭐냐면 벡터 성분의 절대값이 있죠. 그거를
다 더해서 구하는 걸 L1 노름이라고 그러고, L2 노름은 벡터의 우리가 말하는 유클리드 거리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둑판이 있습니다. 바둑판이 있는데 여기 시작에서 끝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한다고 그래 봅시다. 근데 뭐 미국의 맨하튼이나 우리나라 강남구 같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계획도시 있잖아요. 예? 계획도시가 되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길이 이렇게밖에 안 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가 없죠. 건물이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이쪽 X방향으로 4블록 가고 Y방향으로 3블록 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7블록만큼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면 L1 노름만큼이다. 그렇죠? 이동 거리가 이런 경우에. 근데 여기 허허 벌판 평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름길로 가로질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돼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로 5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2 노름이라고 합니다. 요 길이를.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도시의 그 거리에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X방향으로 가고 길 따라서 X방향으로 가고 Y방향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X방향 한 번, Y방향 한 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X방향 한 번, Y방향 한 번, Y방향 한 번, X방향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하여간 거리 7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L1 노름이고요. L2 노름은 평지라서 아무 방해가 없으니까 바로 직선으로 딱 연결을 해서 5만큼 가면 된다. 이거를 우리가 L2 노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음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노음에 우리 한국말 표현이 없으니까 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노음이라고 여러분들 발음해 주세요. 노름하면 말 그대로 우리 도박 생각이 나잖아요. 그 노음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L1 노음의 정의, 그렇죠? 각각 성분의 절대값을 쭉 더한 거. L2 노음의 정의는 우리 유클리드 거리죠. 각각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거다. 그렇죠? 벡터 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A와 A, 그러니까 서로 그 내적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구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 그래요. 우리 그 여러분들 그 강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그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예, 그래서 딥러닝 할 때 이게 그 L1 노름이나 L2 노름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그 모델을 검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정교화 시켜서 노음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뒤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얘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 L1 노름, L2 노음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기계학습 얘기해 줄 때 특히 그 선형 회계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다음에 우리 할 때요. 이제 하는 개념이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우리 그 각도 구하는 식이죠. 내적. 그렇죠? A 벡터의 노음, B 벡터의 노음, L2 노음입니다. 노음. 그다음에 B의 그 내적. 이거를 계산하면 우리 색각을 계산해 낼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와 B의 그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특별히 코사인 유사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코사인 값은
그 1을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값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에서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할 예정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식을 다시 성분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분자는 내적이니까 그 성분끼리의 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는 각각 벡터의 L2 노음 계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벡터가 있는데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80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180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가 마이너스 1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더라. 그 다음에 이 경우 둘의 각도가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0이 나와요. 그쵸? 여기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내적이 0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코사인 유사도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림은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방향이 같죠. 길이는 서로 다를지언정 방향이 같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각도는 0 되고 코사인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두 벡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A 벡터와 B 벡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걸 볼 때 코사인 유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사이각이 작으면은, 그쵸? 그 값이 1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각도가 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직교한다는 얘기 되고,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서로 반대 방향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을 정의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 뒷부분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하나 벡터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그 벡터와 벡터 사이에 연관성 이걸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연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보라. 그러면 먼저 분자 내적을 계산해야죠. 그래서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4 하면 28이 됩니다. 이게 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노음 루트 14, B의 노음 루트 7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분자가 28이 되고 분모가 루트 14, 루트 77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11분의 2, 2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2 루트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에 나중에 우리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 다 안 끝났는데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학생들이 지루해하니까 이 정도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못 구한 학생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교재를 스캔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라고요. 교재는 우리 그 학교에 오면은 군내 서점에 구비해 두라고 했으니까 학교 군내 서점에서 교재를 못 구한 학생은 구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5월 6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부터 대면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되죠. 벌써 이게 한 학기에 반이 날라갔네요. 중간고사 시기하고 범위는 우리 대면 강의 만나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수학 강의를 하면서 울프랑 알파 하겠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내가 울프랑 알파를 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울프랑 알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울프랑 알파에서 공면 점 11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공면 있잖아요. 그래서 접평면을 한번 구해봐라. 이겁니다. 힌트는 뭐냐면은 울프랑 알파 사이트에 가서 탄젠트 플레인, 이게 접평면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 이렇게 한번 딱 쳐보세요. 한번. 그러면 거기 그 힌트 예제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공면만 바꿔주면 되겠죠. 공면하고 점만. 알겠습니까? 예,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면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